보시죠. 97페이지 봅니다. 아까 우리가 현물 출자, 대물 변제, 공경매, 매도 전부 양도에 해당하고 부담부 정액에 대한 채무 인수가, 그 다음 교환, 그 다음 수용, 요게 전부 양도 개념에 들어가는 내용이지. 그래서 지문이 길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야. 포인트. 그러니까 현물 출자 나오면 양도다. 이렇게. 대물 변제 탁 나오면 양도다. 응? 그 용어가 딱 살아있다고. 공경매에 당연히 양도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는데 97페이지 양도가 아닌 거. 양도가 아닌 거는 여러분이 환지 처분 또 보루지 충당,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양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면 공익사업을 못 하니까 공익사업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의도적으로 정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소유권이 움직이는데 왜 양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놔야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죠. 양도가 아니다 하는 것은 양도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행위는. 아시겠어요? 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 환지 처분으로 어로가 두 번 나오지. 그러니까 그 뭐 하나 빠졌지. 환지 처분으로서 써라는 말이 빠졌다. 환지 처분으로서 써를 하면 여라. 환지 처분으로서 조건이지. 면적 증감으로 환지 청산금이 발생하거나 또 보루지를 갖다가 충당하는 양도가 아닌데 보루지 받아갖고 사업자가 타인한테 팔아먹었다. 이거는 양도에 해당한다. 역행하는 걸 잘 봐야 된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깊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환지 처분과 채비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개념 잡으세요. 양도세도 없다. 그 다음에 토지 경계를 변경함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는 거지. 그럼 토지가 요렇게 생겼어. 갑, 을 소유재. 근데 토지 경계를 딱 하면서 면적이 똑같아. 서로 바꾸는 거지. 바꾸면은 땅이 요렇게 갈라질까 아이가? 요래 되겠지. 갈라버리면. 그래서 요렇게 교환하는 거 서로. 그럼 요거는 갑의 것이 되고 요거는 을의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근데 요때 그 면적이 시행령에 보면은 전체를 교환하는 게 아니고 경계를 끄면서 일부만 변경이 되거든. 교환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전체 토지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변경을 말하는 거지. 전체 토지 면적의 몇 프로 이내? 20%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교환을 말하는데,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말은 바로 전체 토지의 몇 프로 범위 내? 20% 범위 내에서 교환하는 행위, 분할하는 행위를 우리는 양도를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자, 공유물 단순 분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민법을 배우면 공유물은 공유 등기와 지분 등기를 병용하라 동시에 해야죠. 그치? 그러면 자기 지분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는 양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분 변화가, 지분의 감소가 생기거나 증감이 생기면 양도가 될 수 있는데, 공유물 여러분이 분할할 때 자기 것, 자기가 가져간다는 게 바로 단순 분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보면 특히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은 양도도 아니고요. 정려도 아니고, 그건 뭡니까? 무상 이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은 무상 이전이지 양도도 아니고 정려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둡니다. 자, 양도 담보.
법정 조건에 따라서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데, 이게 만일에 작년에 또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양도 담보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그 자산 채무 변제 중단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살던 집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했죠. 담보로 제공하지만은 그 집은 여러분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 채무자가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만기가 돼서 그 은행의 빚을 못 갚았다. 그럼 우리 시중에서 뭐라 하노? 아, 그 집에 은행에 집 넘어갔다더라.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대물 변제죠, 이게. 또. 그래서 빚을 갚으면 되는데 못 갚으니까 집으로 갚는 거예요. 집으로. 그런 경향은 바로 양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담보로 제공한 상태. 양도 담보. 이건 담보지, 담보. 핵심 담보란 말이에요. 담보로 제공할 때는 양도가 아니라, 그것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이 은행으로 본등기가 돼서 넘어갈 때, 이때는 양도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신탁 해지라든지 또 무효 판시로 소유권이 환원됐다 이랬는데, 여러분이 소유권 환원이라는 건 이 소유권이 타인한테 갔다가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죠. 되돌려 받는 거.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 걸 여기서 뭐라 한다? 소유권 환원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법원의 판결로 신탁 해지가 되거나 무효 판시,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환원이 되면 양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매매가 무효가 돼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든지, 내가 팔았는데 무효가 돼서 돌아오면 그건 무효 아닙니까? 또 신탁 해지도 여러분 이거는 무효로 판시가 되면 이런 건 전부 다 여러분이 전부 다 신탁 해지 자체가 또 행시적 이전이니까 양도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양도가 아니면 특히 그 주의합니다. 요번에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세요. 매매 무효 판시로 소유권이 되돌아왔을 경우, 되돌아온 게 환원입니다. 환원된 경우에는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자, 주목해봐. 민법하고 연결 한번 지어볼게. 자, 토지를 매도를 했어. 근데 이 토지는 뭐냐 하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신축할 수 없는 땅이라. 근데 이걸 속여가지고 이 땅을 팔면은 무효가 될 수 있나 없나?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을 건물 짓는다는 거로 속여가지고 팔면 이거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어 없어?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겠지.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돈이 급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속여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우스갯소리로 논도 아닌데 비 많이 오는 날 매수자 데려와가지고 비 많이 오면 그 물이 흐르고 직서가 있다 이거 그 땅에. 그걸 논이라 그래가지고 파는 사람 이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른바 남을 기망하는 행위를 그렇게 하면은 신축할 수 없는 땅을 신축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팔았다. 그럼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효가 되잖아. 매매 무효가 돼. 근데 이거는 갑의 땅인데 이게 언제 샀냐 하니까 여러분 5년 전에 샀어. 근데 오늘 이게 무효 판시가 돼갖고 매매 무효가 된 거야. 무효. 무효가 돼버리면 이 땅을 오늘 내가 다시 찾아온 거지. 매수자한테 팔았다가 등기해줬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돼? 이게 언제 이 땅을 상고로 봐야 되냐? 갑은 오늘 되돌려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봐야 되느냐? 당초 5년 전에 샀던 이 시점을 취득 시기로 봐야 되냐? 이 말이야. 이어서 어떻게 돼? 오늘 봤지만 이거는 무효니까, 원천 무효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뭐 앞에 내나 전에 샀던 취득 시기가 취득 시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잘 해놔라. 요번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대금 청산 전 계약 해제가, 대금 청산 후 계약 해제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 마찬가지면 적법 해제인데 잘 들으세요. 잔금 청산 전에 해제도 계약 해제도 가능하고 잔금 청산 이후에도 타당하면 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잔금 청산 전에 잔금을 갖다 우리가 청산하기 전에 계약 해제나 후에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전에 하면은 이거는 원천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죠. 잔금 청산 후에 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에 해당한다고. 네. 또 다른 양도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대금이 청산되고 나서 이전에 계약 해제면 무효, 양도가 아닙니다. 근데 대금 청산 후에 해제를 하면 또 다른 양도가 돼요.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청산 전에 계약 해제는 원천 무효, 양도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1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볼 수 없다 했죠? 양도도 아니고 정려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채무자 변제 담보로서 양도 담보가 나오네요. 양도 담보한다는 의사표시를 약정한 계약서 사본을 역시 여러분이 가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 양도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도 담보는 이러한 신고를 다 했다고 전제를 하고 여러분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양도 담보만 나와도 이 조건을 다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결론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묻지 않습니다. 세법은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 다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을 제외한 부담부 정려. 왜?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 정려는 원칙적으로 정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외에 행제간이나 이런 사람을 부여로 인한 부담부 정려로 인한 수정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 가액은 양도로 보죠. 그러니까 부담부 정려의 포인트는 채무 가격이라 이걸 양도지 나머지는 정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비사업용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교환은 내가 뭐라 돼? 무조건 양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 또는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까 있었지? 예. 그런데 요게 가면 시험에 가면 지문이 좀 깁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죠. 예, 경계 변경의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그렇죠? 또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토지 교환은 직계 존비속도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교환은 양도입니다. 조건자 막론하고 양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교환은 무조건 양도다는 걸 알아도. 교환은 무조건 수식어에 쏘면 안 돼. 교환은 무조건 양도다. 얼마나 범위가 넓으면 무조건이라는 말을 붙이겠노. 그러니까 교환은 무조건 양도다. 이건 명심해라. 뭐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해도 양도고. 본래 이 국가에서 볼 때는 재산을 갖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다, 팔았다. 누가 믿노? 또 배우자 간에 서로 사고 팔았다. 그거 누가 믿노? 그러나 교환은 입증이 되죠. 그래서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 양도 시기, 취득 시기. 이것도 요번에 나오니까 꼭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박스에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에요. 단 양도세는 누가 내는 게 원칙입니까? 양도인이 내는 게 원칙이죠. 근데 특약을 통해서 매수인도 양도세를 낼 수가 있어요. 특약을 통하면 양도세 내줄게, 팔아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수자 부담은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주목해. 여러분이 지금 10억짜리를 양도를 했어. 근데 특약을 맺어서 뭐냐 하니까 양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한다. 양도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자, 본래 양도인이 양도세를 내요, 원칙은. 그러니까 매수자가 내주겠다. 그럼 좀 싸게 팔아야지, 전제 조건이. 자, 그러면 이게 잔금이 예를 들어서 막 1억이다. 1억을 언제 청산을 했냐 하니까 여러분 8월 10일 날 청산을 했다. 근데 이거는 언제 되니까 9월 20일 날 납부를 했다. 세금은. 그러면 양도 날짜가 언제가 날짜를 잡아야 되노? 이 말이야. 양도세 내는 거는 잔금 지급일에 포함시키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면 잔금 청산일은 언제가 돼? 이날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내는 거는 잔금 청산일에 포함시키지 마. 제외해. 빼라 이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경매는 민법과 똑같이 대금 완납일이 되겠습니다. 결제가 되면 결제일이 될 것이고, 특히 이번에 보면은 거기서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를 치면 당연히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하고 충돌한 빠른 날 등기일이 되겠지요. 또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뭐냐? 등기 등록일이 됩니다.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대부분 돈을 주고 받으면 대금 청산일이 나오는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못하다. 뭔가 좀 찝찝합니다. 돈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돈거래가 아니면서 양도가 되는 게 대물변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대물변제 양도해놨죠. 등기 등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양도 담보로 한 상태는 양도가 아니라 했잖아. 근데 채무 불이행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은행으로 여러분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그럼 그건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돈으로 갚은 겁니까? 집으로 갚고 부동산을 갚은 겁니까? 부동산을 갚은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라는 건 없죠. 그럼 언제 양도를 봅니까? 등기 이전을 해준 날이 양도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물변제식이 되니까. 자, 그 다음 장기 할부 판매 동그라미 쳐. 미등기되어도 등기로 본다라고 적어놔라. 장기 할부 판매는 뭐라고? 미등기되어도 등기로 본다. 장기 할부 판매 나오면 꼭 알아야 될 게 미등기되어도 등기로 본다. 자, 요거는 등기일, 등기 등록일입니다. 등기일, 그 다음에 인도일, 사용 수용일, 등인사 딱 진하게 해놨지. 그걸 보고 딱 해야 등인사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자, 이런 경향을 잘 보세요. 대부분 장기 할부는 1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도 할부로 사듯이 부동산들이 할부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 7년간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렇게 뭐 일정한 금액을 끊어주기로 약정을 하고 끊어주는 동시에 이게 재산 가치가 커가지고 막판에는 잔금이 없어갖고 대금을 못 주는 경향도 거래를 하다 보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장기 할부 계약은 잔금을 다 정리가 돼야 양도인 쪽에서는 여러분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중도에 어떻게 합니까? 중도에 돈을 중간에 계속 주다가 돈이 없어갖고 못 주는 입장이 되면은 이전 등기도 못 하고 제3자한테 이 재산을 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할부가 돼서 잔금 청산 이전에 팔게 되면 등기도 못 하고 팝니다. 그런 경향에는 바로 등기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고요. 특히 이거는 잔금 지급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인사 중 가장 빠른 날로 양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자, 환지 처분은 원칙적 환지 전에 여러분이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구획 정리를 딱 해갖고, 요런 땅이
규모가 똑같다고 보면 요 서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환지라는 거. 도시구획 정리 딱 해가지고. 근데 이걸 갖다 바꾸면서 이거는 사실상 이게 4년 전에 산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환지가 됐어요. 그래서 요게 바꿔가지고 요게 내게 된 겁니다. 요게. 이거는 주고 상대편한테. 그러면 오늘 내가 받았지만은 이 환지된 땅은 요 땅 취득 시기와 똑같이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지 전 취득이라. 맞지? 자, 그런데 공법에서는 정한지, 가만지가 생기니 그게 맞습니다. 실무에 가면 대부분 가만지가 생기죠. 왜냐하면 환지를 하고 나면 도시구획 정리를 하고 나면 공사 비용을 내놔야 되는 돈이 없잖아요. 소유자들이. 그래서 땅 일부를 끊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일찍 해가지고 환지를 하고 나서 그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게 없습니다. 그걸 땅을 일부러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주는 게 보르지 충당이. 그래서 양도가 아니에요. 그건 공익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런데 요만큼 여러분 날라갑니다. 요거는 누구한테 날라가냐 하니까 사업자한테 다 줘버리니까 땅이 줄죠. 면적이 감소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소된 부분은 어떻게 되냐? 환지 공고 다음 날에 양도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애울 때 정한지, 가만지가 생기면 그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양도 시기로 봐야 된다? 가만지, 정한지 생긴 부분에 대해서 환지 공고 이길 공법하고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목적물 미완성 또는 미확정시라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 당첨은 바로 확정된 날이 당첨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대금 청산 후 아파트가 완공되면 완공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분양권을 사놨지. 사놓고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아파트인데. 근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요게 여러분 집이라 분양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니까 잔금을 다 지급을 했어. 언제 했냐니까 요번 연도에 3월, 5월 한 10일쯤 돼서 잔금을 다 지불을 했는데 이 아파트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어. 여기서 완공이라 하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된다. 여기서 완공이라는 것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게 완공일로 잡다. 실무에서는. 자, 그런데 이게 완공이 안 돼. 언제 사용 승인서를 받게 됐나 하니까 이 완공일이 여러분이 11월 20일이다. 대금은 이렇게 청산, 이거 대금 청산일로 한다는 것은 완전한 하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고 취득시기인데 사실은 이건 하자가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는 거는 완공이 된 날짜. 이 날짜가 구입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취득일로 봐야 되냐? 이 날이 아니고 완공된 날. 이 날이 여러분 아파트를 산 시점으로 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스스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취득세 시기와 동일하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뭐하고 동일하다? 취득세 시기와 동일합니다. 원칙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에 가면 뭘 배웠죠? 임시 승인도 있을 수 있고 사실상 사용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임시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이 세 가지가 충돌하면 가장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취득시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칙은 교부일이라는 것만 알아두고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자, 상속은 상속 개시일 사망일이죠. 그 다음 정려로 취득하면 정려 받은 날이 됩니다. 그래서 정려 받은 날은 실무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바로 등기 등록일을 말하는 거죠. 이전 등기. 자,
가점주주의 주식 양도. 가점주주는 50% 이상자를 말합니다. 취득세에서는 50% 초과자를 의미하고 양도세에서는 가점주주가 50%부터 적용을 하고 취득세는 50%는 안 됩니다. 50%가 넘어야 가점주주가 돼요. 자, 그래서 50% 이상 주식을 양도하는 날을 바로 양도시기로 봅니다. 그 다음 수용. 수용이 되면 청산일, 개시일, 등기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청계등으로 외웁니다. 청산일 청, 개시일의 개, 그 다음 등기일의 등, 청계등 중 빠른 날. 등인사, 청계등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출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니까 문제 2번형으로 이번에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소득세 양도 취득 시기로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그랬어요. 1번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 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본다. 줄이면 등기 등록이라 이거 맞죠? 자, 그 다음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당초 취득일로 한다. 맞죠? 다만 면적이 정감, 즉 말해서 정한지 감한지가 생기면 공고 다음 날로 취득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일로 한다 해서 틀린데 공고 다음 날 하룻밤 자고 다음 날이 취득 시기라. 오늘 공고하면 내일이 취득 시기다 이 말이에요. 양도 시기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되지 않은 거는 아파트 당첨권을 말하는 거고 미완성 아파트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거는. 자, 이런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맞지? 자, 장기 할부에는 여러분이 등기일, 그리고 거기 가면은 사용 수익일, 또 인도일, 뭐 그게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관계없어요. 등인사만 나오면 됩니다. 맞죠?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맞죠? 자, 민법상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던 점유 취득 20년짜리 아이가. 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민법에서는 등기함으로써 취득으로 본다 했잖아. 근데 민법과 사실은 간데 이건 등기를 하면은 그 효과는 점유 개시일부터 효과가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세법에서는 바로 직접법으로 바로 쓰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간접적으로 돌리는 표현이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점유 개시를 취득 시기로 보는 거죠. 뭐라 그랬노? 등기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이 등기일은 민법에서 등기 시점을 말하는 취득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효과는 민법에서도 마찬가지 점유 개시일로 보듯이 세법에서는 바로 점유 개시일로 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거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놔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여러분이 그 100페이지 보면 100페이지 넘기기 전에 102페이지 보세요. 각종 그 앞에 있는 필요 경비 대상이 아주 많죠. 그렇죠? 그런데 필요 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걸 좀 정리를 해두면 가서 맞출 수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을 때는 역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 경비, 아까 우리가 양도 가격에서 취득가 및 필요 경비 잡았잖아요. 그 필요 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돈, 들어가야 하는 돈, 둘 중에 다 하려고 하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한쪽만 하세요. 아닌 걸 외우든지 되는 걸 외우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 하니까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비죠. 민법에서 말하면 필요비가 유익비가 102페이지 수익적 지출 나와 있네. 박스 안에 필요비 개념이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우리 필요경비로 나중에 공제받을 수 없는 돈이죠. 속되면 우리 쪽에서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사업자의 경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는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마디로 보유세라 그러지. 그래서 이 보유세 여러분이 필요경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업자의 사업경비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약정 지연의 연체이자, 또 주택 취득에 대한 대출 자금이자. 여러분 집 살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가지고 사죠. 대출 받아서 하면 그 대출 이자 발생하지.
그거는 필요경비가 왜 안 됩니까? 본래 집은 지 돈으로 살 거 아니에요. 사야 되잖아요. 남의 돈 빌리가 사니까 이거는 필요경비를 안 넣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현재 가치 할인차금 상각이나 감가상각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업소득에 산입된 경비입니다. 이런 건 난주 취득가에서 공제를 하는데요. 현재 가치 할인차금이라는 거는 이건 아주 조금 깊은 개념이죠. 뜻은 좀 알아둡시다. 여러분 현재 가치가 있지, 미래 가치 배우지, 그래서 나온 거야. 현재 가치가 1억인데 미래 가치는 1억 2천이라. 예를 들어서, 응?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나 노? 2천만 원. 요거는 세무회계에서 뭐라 그러느냐? 요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그래. 요걸. 그러니까 무슨 이자 개념이냐니까 장기 이자 개념이야, 이 개념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거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장기 이자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요걸 이제 우리 세무 회계에서는 요걸 난주 일정한 계산법에서 깎아야 돼. 깎는 걸 상각이라 그래. 감가상각하듯이 깎는 걸 상각이라 한다고. 그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 요거는 나중에 전부 어디에 포함되냐? 사업소득 경비로 계산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업소득 경비로 빼먹고 양도또 경비로 빼먹으면 경비를 두 번 빼먹는 격이 되잖아. 그래서 사업 경비로 계산이 되면 양도 경비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부당행위 계산 밑줄 쫙 꺼. 부당행위 계산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 고가 양수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고가 양수. 자, 여러분 보세요. 특수관계인이라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친족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남이라도 되죠. 생계, 유지자. 그 다음 여러분 경제적 관계가 있는 자. 경제적 이해관계자. 이런 사람이 특수관계자인데 여러분이 막 이래 다 외우면 어렵잖아요. 아는 사람으로 외우세요. 아는 사람. 확실히 아는 사람. 대충 아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아는 사람. 그럼 확실히 안다는 건 뭐냐니까 재산 가치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특수관계예요. 됐죠? 자, 근데 뭐 길 가는 사람한테 발로 툭 쳐가지고 내 재산 인정해줄게 이런 사람은 안 되잖아요. 확실히 아는 사람한테 재산이, 그러니까 재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그런 관계자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니까 시가가 1억인데 이 사람이 양수를 하면서 시가보다 높게 사는 겁니다. 1억 2천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고가 양수를 하면 가격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2천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한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 몇 프로 이상? 5%. 그러면 시가가 1억인데 5% 계산하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거는 부당짓이라 봅니다. 부당한 짓이다 이게. 부당한 짓. 어떤 부당한 짓이냐?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다. 이래 보는 거예요.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다. 그렇게 계산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벌써 이 이상 5%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났게끔 고가 양수를 사면은 이거는 부당한 짓이에요. 이럴 경우에 2천만 원은 필요경비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 필요경비의 취득가를 얼마로 보느냐? 취득가는 시가로 봅니다. 시가가 얼마짜리인데 여기서는 1억짜리. 그럼 2천만 원 뭔데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당한 짓이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의 시가의 초과입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밑줄 쫙 긋고 거기다가 시가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발생해야 돼? 5% 이상. 자, 환경 개선 부담금 이런 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위약금이라든지 이주 비용, 이사 비용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필요경비로 할 수 없고 상속세, 증여세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간의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 왜냐하면 이 사업자는 자기가 매입시액하고 매입한 매입시액하고 매출한 매출시액 사이에서 서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때는 난주 공제 대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는 될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읽었습니까? 자, 그 보면은 뭘 할 수 없는 거라 했습니까? 필요경비 밑줄 거. 필요경비 이 말은 범위가 넓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필요경비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취득가액, 그 다음 뭐? 자본적 지출, 또 뭐? 양도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 치자비로 외웠잖아. 취득가의 치, 자본적 지출의 자, 양도비용의 비, 치자비, 필요경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양도 가격에서 빼먹을 수 있는 돈인데 이런 돈이 안 되는 지출은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로 속에 잘 보세요. 이렇게 지출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막 빼먹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지출 거래 맹세서가 있어야 됩니다. 금융거래소, 영수증 아니면 세금 계산서 이런 걸 비치된 걸 공제를 하는 거지 비치되지 않으면 공제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쓰더라도 증명이 안 되면 공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법에서 이런 자료는 다 갖춰 놨다고 보고 지금 설명하는 거지 실무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양도 전 주택 이용 편의에서 방을 확장 공사를 했다. 그러면 가치가 증가됐나 안 됐나? 됐지?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죠. 자, 주택 취득 대출자금 이자 및 재산세 전부 다 안 되죠. 대출자금 이자도 안 되고 재산세 종부세도 안 됩니다. X죠. 자, 그 다음 재건축 분담금 이런 거 다 포함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국민주택 채권이나 또 토지 개발 채권을 팔므로써 발생한 자손 이거 전부 양도 비용으로 봅니다. 주택 개발 채권이나 토지 개발 채권 이거 여러분이 매각 자손은 다 양도 비용에 해당합니다. 자, 쟁송 후 취득 후 쟁송으로 법정 소송에서 각 지출 연도 소득 금액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자 이게 중요하죠.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 화해비용, 소송비용 이건 뭐냐니까 화해비용, 소송비용이 발생했는데 다른 사업소득의 경비로 계산이 됐다면 양도 경비로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 지출 연도 이 말은 사업소득으로 보면 돼요. 사업소득에 포함된 경비가 또 양도소득 계산할 때 경비로 잡으면은 결과적으로 경비를 두 번 잡아서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제되지 않는 다른 지출소득에 계산되지 않는 이 말이 제외한이죠. 제외한. 이런 소송 화해 비용은 다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고 그 다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있나 없나? 이제 요것도 요번에 정리를 좀 잘해가 들어가세요.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은 입주권인데 공부를 이중으로 하지 말고 원조합원으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승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도 원조합원 입주권으로 공부를 하면 이중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승계된 거는 뭡니까?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그랬죠. 승계 취득된 이런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고 원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만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과거에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또 한때는 안 되었죠. 근데 지금은 다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관계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그 공제율은 여러분이 주택은 매년 8%씩 1주택은 매년 8%씩 증가하고 나머지는 매년 3%씩 증가한다고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여러분이 3% 증가 제도가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행만 내년에 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보면은 나머지 한번 쭉 읽어봐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는 거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하는 거 해놨지. 자, 그러면 3년 이상 보유하고 토지, 건물, 원조합은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등기 안 한 부동산은 무조건 안 됩니다. 미등기는 어디에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전혀 못 받죠. 그 다음, 여러분이 1세대, 바로 중과세하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을 말하죠. 서울 등 조정 투기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안 되지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투기 지정 지역이라 하더라도 임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공제가 되지만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바로 2주택 이상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둡니다. 또 3주택 이상 중과세되는 주택 역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과세되는 2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국외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이라는 개념은 국내에서만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공제란 말을 쓰죠. 특별공제. 그러면 외국의 부동산을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합니까? 예,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쓰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국내 소지하고 등기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의 하나의 공제 대상이다. 그래서 공제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이제, 원조합원 입주권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둬야 되고 동일한 연도에 둘 이상 양도한 경우에도 자산별로 공제합니까? 소득별로 공제합니까? 자산별이죠. 그런데 소득별은 기본공제 250만 원은 늘 소득별 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별 공제입니다. 물건별 공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업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매매업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최고 30%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을 잘 봅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 양도 차익에서 최고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이게 10년 이상이면 10년 이상에다 8을 곱해보세요. 80% 안 나옵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1세대 1주택은 누굴 말하냐니까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 1고가주택은 최고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 만일에 11년을 보유하다가 팔았다고 가정하면 양도 차익 1억이 나오면 얼마까지 공제가 되냐? 1억에서 8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250만 원 빼버리고 이러면 뭐 세금 얼마 안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본래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는 주택으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도 시험 치러 가서 맞는 기고 또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해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말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1세대 1주택이란 말은
양도세가 없는 주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빼먹으라 그랬죠. 고가주택에서 말하는 거예요.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고 얼마까지? 80%까지 공제가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밑에 기본 원칙은 최소 10%에서 최고 30%까지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3년 이상이면 10%고 10년 이상이면 30%인데 주택은 다릅니다. 매년 8%씩 증가하거든요.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만. 그럼 2주택자는 어느 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매년 10%에서 30%가 한 3% 증가 제도를 씁니다. 근데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서울의 중과세 2주택, 3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거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 그 사람도 사람이야.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은 임대주택은 무조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보면은, 자, 잘 보세요. 양도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재산을 5년 안에 양도하면은 배우자가 정려한 배우자, 정려자 기준입니다. 정려자 기준으로 정려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몇 년을 계산합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을 하고, 다만 상속을 받아도 기업을 상속을 받았다. 기업을 상속을 받는 걸 이어서 가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업을 상속받으면 당초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상을 계산할 때 기산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도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 보유기간은 바로 취득한 날로부터.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물어보자. 그 지역에 재개발되는 지역에 부동산이 있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 없어도 가서 돈 주고 사면 되나? 입주권 언제 어떻게 취득해요? 조합원 입주권 말이에요. 개발되는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지. 집을 가 있거나 땅을 가 있거나 상가를 가 있거나 부동산을 지고 있어야 그 지역에 조합원이 된다고. 그러나 분양권은 돈만 가서 사면 되지. 그죠? 그런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그러니까 관리처분 전까지니까 오늘 관리처분 인가가 된 것 같으면 어제 날짜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출제 경량이 바로 여러분이 문제 5번 형식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인가나 문제는 다 이어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그 보세요. 도시 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해서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 그까지 잘 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도시 개발을 하면 지금 불도저가 구획 정리를 해야 도시 개발이 될까 이거. 여러분 땅인데 불도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구획 정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돈이 급해서 여러분 지분을 갖다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등기가 돼야 안 돼? 그때 구획 정리가 돼야 등기가 된다나. 지금 불도저가 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획 정리가 안 됐죠. 그런 상태에서 돈이 급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을 팔아먹는다면 등기 못하고 팔아먹습니다. 등기가 안 되죠. 등기하고 싶어도 이미 확 풀어져 가지고 막 엉망이 구획 정리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가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가 안 되는 거니까 등기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등기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다 적용받을 수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고 기본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국내 소재한 등기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죠. 등기도 되고 바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자, 이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면은, 여러분이,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토지분 또 건물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역시 보유 기간별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2년 6개월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없지. 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공제 대상이 되잖아. 2년 6개월은 3년 미만은 안 됩니다. 토지도 안 되고 건물도 안 되고 주택도 안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봅니다. 배우자들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고? 수증자 중심으로 계산하나 증여자 중심으로 계산하나. 자, 항상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이거 배우자로부터 이월과세, 소급과세 적용 대상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암기를 해놔야 돼. 보유기간은 누구 중심? 수증자 중심, 증여자 중심. 그렇지. 그 말이 무슨 말이니까 증여자 취득 가격으로 난조 계산도 해야 되고 취득 시기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계산을 하는 기라. 전부 이런 경우는 아까 부당행위도 그렇고 이월과세가 나와도 전부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공부를 해놔. 됐습니까? 문제 좋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누가 많이 가서 좀 읽어보고 좀 생각을 해본 사람은 인간하면 다 맞춥니다.